10년을 건너 다시 만난 사랑.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웅장한 산줄기 아래 자리 잡은 가야산 마을은 워낙 깊은 산속이라 세상 소식보다는 산새들의 노래와 물소리가 더 익숙한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 내어주는 나물과 열매를 얻으며 욕심 없이 살아갔고, 겨울이 찾아와 하얀 눈이 천지를 뒤덮으면 화로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보내곤 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18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또래의 처녀들보다 조금 작은 키에 크지 않은 체구지만 어깨와 허리가 곧게 뻗어 서 있을 때면 바람에 꺾이지 않는 어린 나무처럼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운 발놀림, 옷자락을 스치는 움직임마저 얌전하고 단정했다. 눈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데 유난히 맑았고 긴 속눈썹 사이로 드러나는 동공은 검은 밤물처럼 깊고 투명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거짓이나 꾸밈이 한 점도 없는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듯했다. 눈매는 부드럽게 내려가 있어 항상 슬며시 미소를 머금은 것처럼 보였고 말이 적은 성정 탓에 그 눈빛이 대신 많은 이야기를 건네는 듯했다. 코와 입술은 화려하지 않으나 고운 선을 지녔다. 햇볕과 바람에 익은 듯 살짝 그을린 피부 위에 얇은 입술은 늘 다물려 있어 조용한 숨결만이 잔잔히 새어나왔다. 웃을 때면 소리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데 그 순간 얼굴 전체가 따뜻해지며 보는 이의 마음까지 풀어놓게 했다. 머릿결은 길고 곧았다. 검은 비단을 한 올 한 올 풀어놓은 듯 윤기가 흐르며 빗질을 할 때마다 조용히 흘러내려 허리깨를 감쌌다. 바람이 스치면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리며 은은한 향기와 함께 파도처럼 일렁이며 연화의 자태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가난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단정함과 고요한 기품이 배어 있었다. 말없이 서 있기만 해도 눈앞에 맑은 샘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사냥꾼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녀가 쏜 화살은 100발을 쏘면 100발 모두 표적의 정중앙을 뚫을 만큼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비록 가냘픈 소녀였지만 산을 타는 속도는 날랜 다람쥐보다 빨랐고 숲의 기운을 읽는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여장부라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고운 처녀가 험한 산을 타는 것을 가여워했습니다. 연화가 이토록 험한 사냥의 길에 들어선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자라왔다.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는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하며 딸만은 굶기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 그 품 안에서 연화는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아이로 자랐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언제나 든든하던 아버지의 기침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련이 여겼으나 시간이 갈수록 숨이 가빠지고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해갔다. 결국 아버지는 일어나 밭에 나가는 것조차 버거워져 하루의 대부분을 이불 속에서 보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마을 의원은 몇 번이나 약을 지어주었으나 병의 근원을 알 수 없다며 끝내 고개를 저었다.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기 어렵소. 그 말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웃들 또한 조심스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이자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놓아줄 수는 없었다.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처지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설령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찾아 나서겠다는 결연한 다짐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의 가슴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꼭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그날부터 날마다 산으로 들로 향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집을 나서 깊은 숲으로 들어갔고 해가 기울 때까지 바위와 나무뿌리 사이를 샅샅이 뒤졌다. 손에는 늘 상처가 가득했고 옷자락에는 흙과 솔잎이 엉겨붙어 있었다. 때로는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차가운 산바람을 이불 삼아 골짜기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마을 어귀에서 들은 한마디 천년 묵은 산삼이 깊은 산 바위 틈에 숨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연화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송이가 쉼없이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칼날처럼 뺨을 베일 듯 차가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 안에 웅크리고 있을 법한 날씨였지만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다. 산삼은 사람의 목숨을 붙들어준다 했다. 그 한 뿌리만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목숨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를 밖으로 내몰았다. 눈에 덮인 산길은 발자국 하나 남기기 어려울 만큼 미끄러웠다. 발을 헛디딜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고 차가운 바람이 우쑥으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다. 그러나 연화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깊은 골짜기와 가파른 벼랑을 넘고 또 넘었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였다. 쓰러지면 눈 속에 묻힐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바위 틈마다 몸을 숙여 들여다보고 눈을 손으로 헤치며 땅속을 살폈다. 그 작은 손끝에 매달린 것은 한 처녀의 연약한 힘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지극한 효심이었다. 연화는 사흘을 걸어 인적 끊긴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에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연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발이 잦아들며 숲이 숨을 고르는 순간 저 멀리 바위 그늘 아래에서 미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착각일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는 순간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운 같은 것이 눈 속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다가가자 바위 틈에 쌓인 눈 사이로 가느다란 줄기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온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숨결처럼 고요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연화의 손끝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숨을 죽인 채 눈을 살살 걷어내자 갈색의 뿌리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산의 전기를 머금고 자란 오래된 산삼. 눈 속에서 조용히 세월을 버텨온 그것이 마침내 연화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보라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삼켜버린 듯한 순간이었다. 산삼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거기 누구냐. 칼날 같은 바람을 가르며 들려온 낮고 우렁찬 목소리의 연화는 심장이 움켜쥐어진 듯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자 흩날리는 눈발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말발굽이 눈을 짓밟는 둔탁한 소리,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의 위압적인 기척이 산 전체를 휘감은 듯 요란한 기척을 내고 등장했다. 앞장선 사람은 검은 말을 탄 젊은 사내였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의 자태는 또렷했다. 두터운 모피와 정제된 옷차림, 허리에 찬 칼, 그리고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 그가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이 깊은 산중에 처자가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연화는 작게 숨을 들이켠 뒤 흙 묻은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들었다. 수십 개의 시선과 무기 앞에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약초를 캐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말 위의 남자와 연화의 시선이 맞닿았다. 연화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의 눈은 겨울 밤하늘처럼 깊고 어두웠다. 분노도 잔혹함도 아닌 무언가 무거운 운명을 짊어진 사람의 눈빛. 수많은 것을 보아왔고 수많은 것을 잃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어둠이 그 안에 서려 있었다. 남자 또한 눈을 떼지 못했다. 눈보라 속에서 떨고 서 있는 초라한 처녀. 헤어진 옷, 얼어붙은 손, 그러나 그 눈만은 놀라울 만큼 맑았다. 두려움도 계산도 욕심도 없는 눈. 마치 깊은 산속 샘물이 그대로 사람의 눈이 된 듯 차갑고 투명하고 한 점의 흐림도 없었다. 잠시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다. 도련님, 해가 집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도련님이라 불린 사내는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듯 그러나 여전히 연화를 놓지 못한 채였다.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말없이 부딪혔고 그 짧은 순간은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첫 갈림길처럼 깊고도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말고삐가 조용히 당겨지며 말에 머리가 반쯤 돌아섰다. 그러나 남자의 시선은 끝내 연화에게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다. 눈보라 속에서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칼, 차가운 공기에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가느다란 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맑은 눈빛이 그의 발걸음을 붙들어 매는 듯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혼자 약초를 캐러 다닌다고? 그는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조금 전보다 미묘하게 누그러져 있었다. 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을 찾고 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꾸미지도 않은 채 사실 그대로를 담담히 말했다. 순간 남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보라보다도 짧고 번개보다도 빠른 변화였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마음이 스친 흔적이었다. 이런 날에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라니. 뒤에 서 있던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 눈에는 연화가 무모한 처녀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말 위에 젊은 남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 여인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무엇인가에 이끌려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임을 직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와 말의 콧김, 그리고 흩날리는 눈발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풀어들었다. 이 안에 따뜻하게 몸을 덮일 약이 있다. 오늘 밤만이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받아두어라. 명령처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강요보다 배려가 담겨 있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두 손으로 공손히 주머니를 받았다. 차가운 손끝에 비단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이 만남이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는 것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앞으로 그녀의 운명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것임을.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말머리를 완전히 돌려 일행을 향해 나아가며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이 산은 깊고 겨울은 길다. 목숨을 아끼거라. 그리고 그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 그와 마주한 깊고 어두운 눈빛이 눈처럼 쉽게 녹지 않는 흔적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화살이 가슴을 스쳐간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거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산삼을 캐내어 품에 소중히 넣었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고급진 옷차림과 시종을 거느린 것을 보니 아마도 한양에서 온 양반가의 도련님일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높은 신분일지도 모르겠다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겠지.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팔기 위해 보따리를 메고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레 헤치고 다녔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비에 씻긴 채소들의 향기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터 입구로 구운 비단 옷자락이 보였고 검은 우산 아래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종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저절로 끌렸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눈. 그날 산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고요하면서도 무언가를 오래 품은 듯한 눈. 사내 역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장터 한가운데서 마치 시간만 멈춘 듯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그때 그 약초 아가씨.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연화는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산에서 배웠던 분이 맞지요. 연화는 두 손으로 보퉁이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사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 속에서 산삼을 캐던 그 모습이 마치 산의 정령 같았으니까요. 비가 조용히 내리는 장터 한복판에서 신분도 처지도 다른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다시 실을 엮기 시작한 순간임을. 장터에서의 재회 이후 사내는 일부러 그 근처에 머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약재를 구한다는 핑계였지만 연화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이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로 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단 옷자락에 묻을까 싶어 흙길을 조심스레 걷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이 약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쑥처럼 생겼는데. 익모초? 아닙니다. 봄에만 나는 애엽입니다. 연화가 조용히 설명하면 그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며 아이처럼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가 일찍 파하고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젖은 보따리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고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우산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같이 우산을 씁시다. 이 비에 젖으면 감기가 들게 뻔하니까. 두 사람은 한 우산 아래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웠지만 서로를 배려하듯 조금씩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침묵마저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늘 혼자이십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나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저는 주로 혼자 약초를 캐러 다닙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약재 값을 시세보다 조금 더 얹어주었고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시장 끝까지 함께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배려 속에 숨은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릴 무렵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분을 내세우는 도련님이 아니라 연화의 하루를 걱정하고 그녀의 손에 묻은 흙을 아끼는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거창한 약속도 맹세도 없이 눈을 마주치면 미소 짓게 되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이는 다정한 정으로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거창한 약속도 맹세도 없이 눈을 마주치면 미소 짓게 되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이는 다정한 정으로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화를 장터가 아닌 사람의 눈이 드문 강가로 불러냈습니다.
봄물이 불어나 잔잔히 흐르던 물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곧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강물에 머문 채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가문에서 정해준 일정이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옷자락을 꼭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도련님께선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말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위로 흘러가던 꽃잎 하나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맴돌다 이내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이유 없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연화.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작별의 기척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여 내가 없는 동안에도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약초도 때가 되면 다시 돋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는 그제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다정함과 미안함,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체념이 함께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삶에 접근 못할 신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의 그 한마디에 연화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안함으로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다정함이었습니다. 부디 좋은 분 만나 평안하시길.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다. 처음부터 닿을 수 없는 별이었을 뿐.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마치 오래 품고 있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듯 숨을 쉴 때마다 시린 바람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뒤돌아 눈물 훔치며 돌아서 걷는 순간 뒤에서 남자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꽃비 내리는 산길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잠시 나란히 찍혀 있다가 이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산은 소리를 죽인 채 하얗게 잠기고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을 덮어 지우려는 듯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약을 캐러 나갔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와 처음 만났던 그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을 탄 시종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 한 장에 올라타는 순간 그의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연화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야 한쪽 끝에 남아있는 그녀의 작은 모습이 끝내 눈을 붙잡았습니다. 강가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아득해 보였습니다. 말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멀어질수록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켜주겠다고 한 적도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으면서 마음만은 이미 그녀의 산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뒤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고삐를 당겼습니다. 바람이 독포자락을 세차게 흔들었고 성향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며 하루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밤이 시작되는 듯 깊고 차가운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연화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약초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던 음성,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서 수줍게 웃던 얼굴, 아버지의 약을 다리며 보여주던 단정한 손끝. 그 모든 것이 가문, 책임이라는 말들에 짓눌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정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대감댁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군청빛 관복들이 드나들었고 봉인된 문서와 밀봉된 교지가 오갔습니다. 하인들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고 집 안에는 웃음 대신 낮은 속삭임과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조정에서 급히 내려온 명으로 대감은 국경 근처의 별난을 수습할 사신을 추천해야 했고 그 임무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집안은 겉으로는 분주했지만 축하가 아닌 대비의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소리, 말 안장을 손질하는 소리, 밤마다 오가는 밀담.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떠남보다 더 무거운 것은 떠나기 전에 남겨두고 온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책상 위를 밝히고 창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이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일도 가문의 체면도 앞으로 맡게 될 중책도 모두 그날 강가에 서 있던 연화의 뒷모습 앞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그 달빛이 문득 강가에 서 있던 연화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쓰려다 멈추었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그 이름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 글자도 남기지 못한 채 종이를 조용히 접어 촛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종이를 바라보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주지 못할 마음이라면 처음부터 품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켠에는 이름도 신분도 약속도 남기지 못한 채 오직 그리움으로만 살아야 하는 여인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매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장소에서 도령을 기다려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는 동안 아버지의 기침은 잦아들고 얼굴빛도 조금씩 돌아왔지만 연화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약을 다리며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나뭇잎을 말리며 스미는 향기 속에서 문득문득 그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해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 묻어두기로 한 마음이 가슴 안쪽에서 돌처럼 굳어 숨을 막았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에 머물던 양반들이 곧 떠난다더라. 한양에서 급한 부름이 내려왔다던데. 그중 젊은 도련님 하나가 아주 귀한 집안 자제라더라. 사람들은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그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았습니다. 연화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은 자꾸만 그 이름 없는 도련님을 향해 쿵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나 모두가 길가로 나섰습니다. 먼지와 말발굽 소리가 먼저 들려왔고 곧 화려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을 탄 무사들, 가마를 맨 인부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사람들 틈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헛된 기대가 또다시 마음을 흔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은 저도 모르게 행렬 하나하나를 더듬듯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검은 말을 탄 그 남자를. 고개를 곧게 세운 채 앞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바람에 스치는 옆모습만으로도 연화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지는 않았고 눈빛은 어딘가 멀리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 이별이 말없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의 지나가는 뒷모습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역시 큰집 도련님이셨다더라. 조정에서 중한 일을 맡으셨다던데. 저런 분이 이런 산골에 오래 계실 분이 아니지. 그 말들이 연화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가 속한 세계와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처럼 연화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은 말의 꼬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 자신의 삶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남자도 연화를 보았습니다.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고개를 돌려가며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렬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신지 아시오? 대군마님이시라오. 어느 대군마님이신데요? 연화가 조심스레 묻자 옆에 있던 여인이 급히 손짓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그런 건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늘 같은 분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제야 연화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눈빛을 하고 있었던 이유를,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음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 어귀에 낯선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연화의 집을 물으며 곧장 찾아왔습니다. 연화라는 처자가 이 집에 사시오. 아버지가 놀라 문을 열고 나왔고 연화도 뒤따라 섰습니다. 제가 연화입니다만. 사내는 말에서 내려 품속을 뒤적이더니 비단에 곱게 싼 작은 꾸러미를 꺼내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전해달라 하셨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사내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밝힐 수 없소. 다만 꼭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소. 잘 간직해달라고.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소. 부디 잘 간직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말머리를 돌려 떠났습니다. 연화는 비단 꾸러미를 가슴에 안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말발굽 소리마저 멀어져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떨리는 손으로 비단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옥비녀 하나와 정성스레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비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맑은 빛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듯 고왔습니다. 마치 말없이 품어온 마음처럼 소리 없이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 부디 평안하시기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침묵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으나 획마다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혹은 그 마음이 끝내 흔들렸음을 숨기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그 글자를 하나하나 눈으로 더듬으며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불러주던 자신의 이름이 그 강가의 바람과 함께 다시 귓가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옥비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전해졌지만 가슴은 타는 듯 아려왔습니다. 마침내 참아두었던 숨이 터지듯 눈물이 조용히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글씨 위로 번져가는 눈물 자국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새겨지는 이별처럼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완쾌되어 다시 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산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사냥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산 꼭대기에 올라 먼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산 너머 세상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연화는 문득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한양의 높은 담장 안 큰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저택에 계실까요? 아니면 임금이 머문다는 궁궐 어딘가 붉은 단청 아래에서 조정의 일을 논하고 계실까요? 연화는 궁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과는 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찬란한 세상일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분도 나를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연화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부질없는 마음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른 세상에 사는 분인데. 그러나 이성은 고개를 끄덕였어도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자리 잡은 그리움은 쉬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가 보내온 옥비녀를 늘 품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머리에 꽂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귀했고 무엇보다 그런 장식을 할 수 있는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밤마다 몰래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날 강가의 바람과 그의 눈빛을 떠올리며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논두렁에는 벼가 자라고 마을에는 혼례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또래 처녀들이 붉은 치마를 입고 가마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연화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스쳤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연화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웃 마을에 성실한 총각이 있다더라.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이제 나이도 찼는데 혼처를 정해야지.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를 모셔야 해서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가슴 한가운데에 이미 한 사람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화의 마음은 아직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자 산은 불길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산길에서 떨어진 단풍잎 하나를 주워 조심스레 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말머리 뒤로 스치던 노을과 꼭 닮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날의 시간도 함께 눌러 담아두는 것처럼 잎을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약장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고을을 떠돌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연화도 무심한 척 물동이를 들고 그 곁에 섰습니다. 한양에서는 요즘 큰일이 많다오. 약장수의 낮고 쉰 목소리가 가을 바람에 실려 울렸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들었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렇다 하시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는 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고만 들리는 말로는 대군마님 한 분이 멀리 변방으로 가셨다 하더이다. 그 순간 연화의 손에서 물동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대군마님이신데요? 누군가 물었지만 연화의 귀에는 그 질문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약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까지는 모루. 다만 집안의 명령으로 스스로 자청해서 가셨다는 소문이요. 그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약장수의 다음 말들이 바람에 흩어져 들려왔지만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앉아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여오는 듯 아파 잠시 손으로 눌러야 했습니다. 변방이라면 얼마나 멀고 얼마나 험한 곳일까. 연화의 머릿속에 황량한 들판과 끝없는 길, 차가운 바람 속을 달리는 말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왜 그런 곳으로 가셨을까? 무엇이 그분을 그리 멀리로 떠밀었을까? 정말로 스스로 원해서였을까? 아니면 남기고 온 것들로부터 도망치듯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 연화는 품속에서 옥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에 닿자 그제야 현실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멀어졌다는 사실보다 위험한 곳으로 가셨다는 소문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떨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깊은 꿈을 꾸었습니다. 눈 내리는 산속에서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검은 말을 탄 모습 그대로였고 연화는 늘 그를 기다리던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그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섰습니다. 그의 손이 연화의 뺨을 스쳤습니다. 눈처럼 차가울 것만 같던 손길은 의외로 따뜻했고 그 온기에 연화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연화. 그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다려주시겠어? 연화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눈보라가 일듯 풍경이 흐려졌고 연화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음을 알면서도 그의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뺨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삶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산에 오르고 약초를 캐고 때로는 짐승을 사냥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기력을 되찾아 다시 밭을 일굴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은 계절을 따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늘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화는 산길을 오르다 나무 한 그루에 묶인 붉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그것은 평범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곱게 짠 비단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눈에 띄게 묶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감싸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한동안 펼치지 못하다가 숨을 고르고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시오. 순간 연화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글씨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옥비녀와 함께 받았던 그 종이 위에 글씨 떨림이 묻어있던 바로 그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녀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길은 고요했고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다녀갔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연화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해가 뜨면 가장 먼저 그 나무로 향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무에 다시 붉은 비단이 묶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연화는 한동안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비단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풀어보니 안에는 지난번보다 길어진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방의 겨울은 혹독하였으나 무사히 지냈소. 이곳에서도 매일 그대를 생각하였소. 연화의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차마 기대하지 못했던 말이 글자가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먼 산골까지, 어떻게 이 나무까지 마음이 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은 이유 없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획도 고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한자 한자 꾹 눌러 담았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건강하십니다. 부디 몸 조심하소서. 그 말밖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그립다는 말도 감히 적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그를 향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종이를 접어 다시 그 나무에 묶어두었습니다. 이틀 뒤 또다시 붉은 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글을 받으니 천 리 길도 가깝게 느껴지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가 그 종이를 펼쳐들고 오래 바라보았을 모습이 떠올라 연화의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그 뒤로 편지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때로는 계절이 바뀔 즈음에야 한 번. 기다림은 길었지만 연화는 그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는 변방의 매서운 바람과 얼어붙은 강, 밤하늘 가득한 별 이야기를 적어보냈고 연화는 산의 풀 냄새, 마을의 소소한 일, 봄꽃과 가을 단풍 이야기를 적어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마음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이 끝나면 돌아가야 하오. 그러나 그곳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요. 그대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소. 연화는 그 글을 여러 번 읽다가 결국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이라는, 운명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답장을 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과 그래도 이어져 있음에 대한 고마움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계절을 건너 한 번. 연화는 그 편지들을 작은 나무 상자에 곱게 모아두고 밤이 깊어지면 하나씩 꺼내 읽곤 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종이를 펼쳐들고 그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눈을 감으면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그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 숨결, 말 위에 앉아있던 검은 그림자까지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3년 전 처음 그를 만났던 날처럼 하늘에서는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늘 그렇듯 붉은 천이 묶인 그 나무로 향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눈 속에 파묻히며 사라질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나무에는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비단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여러 겹 쌓여 있었고 손에 쥐자 묵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옥주머니 하나와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화. 단 한 단어.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불린 자신의 이름. 그 두 글자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변방의 일이 끝나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소. 그러나 그대가 계신 곳으로는 갈 수 없을 것이요.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 종이를 적셨습니다. 3년 동안 그대의 편지는 나의 등불이었소. 어두운 밤마다 길을 잃지 않게 해준 불빛이었소. 그대가 있어 이 외로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소.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지자 연화는 소매로 조심히 닦아내며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듯하오. 나에게는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고 그대에게는 그대의 삶이 있소.
서로 닿을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오. 종이가 손안에서 떨렸습니다. 옥주머니는 부디지니고 계시오. 그대를 지켜줄 것이오. 그리고 그 다음 줄의 글씨는 유난히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 평범한 웃음과 따뜻한 하루들을 누리시오.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전부이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름도 관직도 신분도 끝내 밝히지 않은 채 그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옥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매화꽃 모양으로 정교하게 깎인 작은 옥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마치 그의 체온이 스며 있는 듯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꼭 쥐고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눈이 머리와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운명처럼 그를 만났던 바로 그날처럼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연하는 끝내 혼인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몇 번이나 중매를 놓았고 아버지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늙는 게 아니란다. 그러나 연하의 눈에는 늘 고요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거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산을 다녔습니다. 젊을 적처럼 사냥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초를 캐고 길 잃은 이들을 이끌어주고 병든 아이들에게 풀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산이 품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라한 무덤 앞에서 연하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산도 하늘도 그리고 마음속에 사는 그 사람도 여전히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연하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들, 옥비녀, 그리고 매화 모양의 옥조각.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으며 속으로 읽었습니다. 변방의 밤하늘에도 별은 뜹니다. 그대가 무사하다는 말 한 줄이 나를 살게 합니다.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마음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봄 연하는 40을 훌쩍 넘겼습니다. 산벚꽃이 피던 날 무심히 발길이 30년 전 그 우물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던 자리, 붉은 천이 묶였던 그 나무.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연하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말 위에 앉아있던 그 뒷모습, 눈 내리던 날 떠나던 그 사람의 어깨선. 세월이 흘러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 기운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접혔습니다. 편지로만 나누던 세월, 말로 하지 못한 그리움, 접어두었던 이름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새들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셨소.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그날 우물가에서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다. 연하는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숨을 몇 번이나 삼켜야 했습니다. 편지는 모두 받으셨소? 예. 제 삶이었습니다. 나 역시 그대의 글이 나를 살게 했소. 잠시 침묵.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30년의 말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소. 책무도 신분도 내려놓았소. 그래서 그대를 뵈러 왔소.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전에는 닿지 못했던 그 손. 이번에는 연하가 먼저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체온. 30년을 건너온 온기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번지며
그러나 눈빛은 젊은 날 그대로였습니다. 아닙니다. 강물이 돌아 바다에 이르듯 당신은 지금 오셔야 할 때 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작은 집 마루에는 늘 두 개의 찻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연화 할머니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의 이야기, 짐승들의 이야기, 약초의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아주 먼 옛날, 눈 내리는 날 산속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머니, 그 사람은 누구셨어요? 아이들이 물으면 연화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나그네였단다. 다시 만나셨어요? 응.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산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백발의 두 노인이 나란히 산길을 걷는 모습을.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뒷모습에는 깊은 평화가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더 흘러 연화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을 정리하던 사람들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옥비녀 그리고 옥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너무 오래되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푸른 빛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두 갈래로 나뉘어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고 합니다. 마치 두 마리의 학이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 산에는 때때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노랫소리가.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저며오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그 산 어딘가에 매화꽃과 연꽃을 닮은 꽃이 함께 핀다고 합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연화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로. 말하지 않아도 통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만날 수 없었지만 결국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그리고 누군가 산에 올라 그 꽃을 보면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만나는 것일까?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비록 함께할 수 없어도 서로를 기억하는 것일까? 그 답은 아마도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기다림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랑을 여러분은 겪어보신 적 있나요? 30년 후에도 같은 사람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